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자, 미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래 사회를 연구할 때 세계를 크게 세 가지 세계로 나눠서 연구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실제 세계, 물리적 법칙이 적용이 되고 뭐 인구수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실제 세계에 들어갈 거고요. 상상과 신념의 세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전통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정상성,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진 디지털 가상세계, 이렇게 세 가지 세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디지털 가상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제목은 신묘한 메타버스 생활사전으로 잡아봤어요. 자, 메타버스라고 불러도 되고 디지털 가상세계라고 불러도 돼요.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계가 현실 세계를 복제한 세계이긴 한데 현실 세계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야,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신묘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가상 세계는 뭐가 그렇게 다른지를 한번 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새롭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한 컨텐츠에 모아서 보면서 야, 디지털 세계란 이랬네, 정말로 그러네, 이렇게 뭔가 차이점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요즘 기업 교육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짧게 알아볼 거지만 기업 교육을 할 때는 각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부터 미래 권력 변화라고 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권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권력들이 부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ICT 기반의 권력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세계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용어예요. 디지털 가상세계라고 표현을 할까?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래요. 게임, VR, AR, SNS, 이커머스, 아바타 따로 보자면은 별로 신선미가 떨어지거든요. 신선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메타버스가 온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뭔가 새로워 보이고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는 게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같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쓴 단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쓸 거지만 가상세계, 디지털 생활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생활 사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간이란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은 이제 실제와 가상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원자의 세계도 살아가고 있고 비트의 세계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상 세계에서의 생활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이후에, 스마트폰 이후에는 정말로 저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 잡고 있을 때가 요즘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1세대 가상세계 생활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된 PC 통신이었던 것 같고요. 2세대 가상세계 생활, 메타버스 생활은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 동영상 기반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자, 텍스트를 지나서 이미지를 지나서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이렇게 뭔가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디지털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게임 형식의 디지털 생활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플랫폼이 로블록스잖아요.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는데 사용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미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더라. 자, 그리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즐기고 있지 않지만 이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미국 청소년들이 특히나 여가 시간에서 여기서 많이 시간을 보내더라 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자, 이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셜 VR 공간을 구축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페이스북에 피드백 남기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메쉬 플랫폼을 얼마 전에 공개했는데요. 저렇게 나의 홀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저것을 홀로포테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업무도 교육도 나의 홀로그램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점들은 뭐냐면은 예전은 우리가 이동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동을 물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제로 내 몸은 움직이지 않고 접속만으로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접속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 흐름에 빠질 수가 없죠. 젠슨왕 CEO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실게요.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The metaverse is not only a place to game. We will create the future in these metaverses. 자,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한국에서 훨씬 많이 쓰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은 메타버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렇게 부르는 게 이해가 빨라요.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 디지털 공간 안에 그대로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물이 흐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불이 어떻게 저렇게 빛을 발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 디지털 공간 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계획인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 공간은 사실 이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마치 구름 속에 우리가 접속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용어이지만 실상은 대형 데이터 센터가 있고 우리들은 빠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그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는 이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든지 이 메타버스 생활이 중요해지면 질수록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통신 산업들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공간이란 무엇이냐? 클라우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현실 세계는 실제로 공간의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개발하거나 할 때 한계가 있지만 이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이 되는 디지털 가상 세계는 이 제약이라는 게 없어요. 공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한하게 확장이 되어 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건설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공사장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현실 세계는 이런 모습이지만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의 건설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앉아서 건설이 이루어지고요. 건설 도구 역시도 이런 장비들이 아니라 보통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가상 세계를 막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의 사포 크레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지만 앉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만으로 세계가 건설된다는 점이 상당히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일반인들이 바로 참여하기 힘들지만 좀 쉽게 디지털 가상세계를 직접 건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모여봐요 동물의 숲과 같은 게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공간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자산화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해요.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VR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시작을 할 때부터 그 디지털 공간 안에 땅을 판매를 했어요. NFT 형태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고요. 마나라는 이 공간 안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땅이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땅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그 땅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겠고요. 내가 산 땅에 이제 쇼핑몰을 짓는다든지 게임몰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집을 짓더라도 그거를 NFT, 디지털 자산 형태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례도 최근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NFT 형태로 집을 거의 5억 원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공간 안에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그 건설물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화 형태가 돼가지고 거래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특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자꾸 도입이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디지털 생활 안에서의 시간도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이건 자세히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자, 디지털 사회의 시간은 흐르지를 않아요. 우리 현실 사회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디지털 사회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요. 축적되고 무한하게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느끼시죠? 역주행이라든지 옛날 스타들이 갑자기 다시 인기를 얻게 된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특히나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과거의 영상들을 생생하게 지금 다시 살펴볼 수 있고요.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댓글을 달고 그 댓글로 또 놀이를 하면서 옛날 사건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재미있게 유행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사건이 마치 현재의 일인 듯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서 옛날의 사건들이 마치 현실인 양 막 무한히 반복이 되고 있지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디지털 공간 안에 자랑스러운 사건을 축적한 경우에는 이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사건처럼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비난받을 사건을 우리가 만약에 그 공간 안에 축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난은 무한하게 현재의 일인 양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들 디지털 생활 안에서의 행동 거지들을 조심해야 된다. 언행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유행도 상당히 재미나요. 예전에는 이 귀족이라든지 일부 연예인처럼 동경하는 셀럽들이 유행을 주도했다면 아니면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면은 요즘의 유행들은 이 일반 사람들, 네티즌들, 유저들이 자발적 참여를 해가지고 유행을 이끌어내더라. 댓글 놀이를 통해서 정말로 잊혀졌던 가수 아니면은 거의 해체 위기에 몰렸던 가수들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저런 재미난 영상들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유머 짤로, 유머 밈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유의적으로 막 만들어내면서 유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했다면 지금은 자발적인 참여, 대중들의 참여로 이런 유행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이 디지털 가상세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의도하려고 해도 이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나도 달라요. 나라는 존재 역시도 다른데, 자, 여러분들 이 자화상들은 많이 보셨죠? 고흐의 자화상,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리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이렇게 그리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전에 현대미술 모임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그려달라고 숙제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 제출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프레임 안에 뭘 적어놨냐면은 그려놨다라고 봐도 되고요. 제 아이디를 적어 놓은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디지털 생활 안에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것이 저의 아이디, 그리고 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하는 저의 인터넷 활동들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이디로 구현이 되기도 하고요. 프로필 사진으로 구현이 되기도 하고 아바타로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는 이 실체, 원자의 실체는 감춰지고 기호와 이미지만 남아있다는 점이 실제 세계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나를 내가 마음대로 창조해낼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차 편리해지고 간편해지고 있고 저렴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소셜 VR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아바타들은 나를 능가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실 속에 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나를 창조해낼 수 있고 심지어 뭐 디지털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개의 아이디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나를 재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언리얼 엔진에서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 메타휴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바타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공개했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저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3D 사람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저런 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제 VTuber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유튜브를 내 얼굴 내놓지 않고 아바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렇게 일본에서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코드 미코라고 하는 이 디지털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래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전신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저렇게 실시간 트위치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괴기한, 굉장히 이상한 컨셉의 모습들을 저 공간 안에서는 마음껏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나를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아바타에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남이 물 먹으니까 나도 물 먹는다면서 저렇게 막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 너무 재밌어요. 저는 팬입니다. 참고로 한국 분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쇼핑을 한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옷을 골라 입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바타를 입힐 수 있는 아니면 나의 아바타가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들을 쇼핑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가상의 아이템들을 쇼핑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제페토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 그렇게 구찌 옷을 많이 판매를 해요. 현실에 나는 구찌 옷을 못 입지만 가상에 나는 구찌 옷을 입을 수 있다.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니까요.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가상 아바타 가지고 구찌 명품 입으면 그게 네가 무슨 명품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싸이월드 때 도토리를 이용해서 방을 꾸민다든지 카카오톡에서 나의 이미지를 대신해줄 이모티콘을 구매해가지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일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나를 꾸며줄 수 있는 이런 쇼핑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당연히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쇼핑한 디지털 그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NFT 형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가지고 자산화 시켜서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이 디지털 그림, JPG 파일을 2020년 10월에 7,5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4개월이 지나니까 74억 원이 되더라. 가격이 뻥튀기 되는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요즘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런 디지털 고양이가 10억 원에 판매가 된다든지 움직이는 짤이 6억 원에 판매가 된다든지 거래가 되는 거죠. 물론 다음 바보가 나타나서 저걸 사줘야지 자산이 껑충 뛸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쇼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산화가 되고 거래가 된다. 이 측면은 미래의 트렌드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현실 세계의 운동, 디지털 가상 세계의 운동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스포츠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 스포츠들은 다 뭐냐면은 과거 전쟁에 유행했던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마라톤이라든지 창 던지기라든지 뭐 레슬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과거 전쟁 기반,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들, 운동, 근력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가상 공간 안에서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빠른 판단과 멀티태스킹 능력, 손가락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안구 능력까지 해가지고요. 자, 혹자는 이걸 보면서 아유 저기에 무슨 쓸모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러한 게이머들의 운동 능력들이 어디에 앞으로는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스팟이라는 로봇을 누가 가장 잘 조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게이머들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공개한 스팟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데 저걸 빠르게 막 다리도 움직이고 장애물 피하게 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자동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걸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나 게임 많이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앞으로
어디에 또 활용이 되겠어요? 미래의 전쟁은 내가 직접 나가서 총 들고 싸우지 않겠죠? 첨단 무기들, 원격 드론이라든지 로봇들을 이용해서 전투를 하게 될 텐데 그 전투하는 로봇들을 제어하는 사람들도 게이머의 능력들, 운동 능력이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이머,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뛰어난 메타버스의 운동 능력 소유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올림픽에서도 이 스포츠 게임 종목들이 계속해서 도입이 정식으로 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커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운동 능력 소유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최고의 메타버스 운동 능력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현실과 가상세계 뭐가 다를까요? 현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나이에 의해서 위계 서열이 엄격합니다. 심지어 초딩들 같은 경우에도 중딩들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어디를 가든지 위계관계가 나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디지털 가상 공간 안에선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요. 나이, 성별, 재산, 외모, 인종 다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공간이 디지털 가상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그거였어요. 이 게임 공간 안에서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저 주인공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잘 크루를 만들어가지고 잘 놀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꼬마 아이였고 알고 보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고 뭐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나이, 성별이 필요 없는 공간이라는 거, 차별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임 세계에서 더 위에 있는 사람, 위쪽에 위계 질서에 있는 사람 누구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게임 잘하는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주식 커뮤니티만 치더라도 누가 위에 있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주식 수익률이 높은 사람. 수집 커뮤니티, 피규어 수집 커뮤니티 뭐 그런 데 가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희귀한 걸 수집한 사람이 위에 있는 좀 더 평등한 성과 위주,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헷갈려요, 사실. 현실에서는 위계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 디지털 세계에 오면은 다 위아래가 없고 막말이 난무하고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사회 생활의 중요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위계 질서는 굉장히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고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꼰대 경계령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연관 지어가지고 사회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걸 디지털 사회성이라고 해가지고 미래특강에 따로 올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딱 느끼기에 사회성 좋은 사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연예인으로 치면은 저는 정준호 씨 같은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인사 잘하고 연락 많이 하고 연락처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만났을 때 친절하게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이런 사람. 자,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사회성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디지털 사회에서 좋은 사람, 사회성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디지털 사회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재미난 영상을 올려서 좋아요 받는 사람, 나의 사생활까지 노출을 하면서 댓글 달리고 좋아요 받고 팔로워들 늘리는 사람. 어떤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미난 영상을 이렇게 자기가 막 자발적으로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올리는 사람. 그래서 디지털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일 거고요. 인기 콘텐츠, 베스트 댓글, 유명 짤, 밈을 생성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팔로우를 많이 받는 사람이 디지털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을 채용할 때 그냥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성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까지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활동이라든지 블로그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죠. 사람을 뽑을 때. 자,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요즘 애들이 막 틱톡 찍어 올리고 이상한 거 찍어 올리는 거 보면서 아니 요즘 애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사생활 노출하면서 저러고 있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립니다. 요즘 애들 왜 저러는 거냐고요? 요즘 애들
디지털 사회생활 중입니다. 디지털 생활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의 사회생활도 무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관심은 또 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번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너무 한심하게만 보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서의 친구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요즘 친구와 있을 때 즐거우신가요? 혼자 있을 때 즐거우신가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디지털 가상 공간이 생겨나게 되면서 친구가 없더라도 디지털 콘텐츠만 가지고도 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속담들을 바꾸는 작업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는 게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를 보는 것보다 훨씬 잘 알려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람 친구 대신에 디지털 콘텐츠가 그 사람의 친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공간 안에서만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부부의 세계를 재밌게 봤는데 혼자 봤거든요. 혼자 보다가 심심하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같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재미난 그 글들을 올려주니까 같이 보는 느낌이 들면서 근데 시끄럽지도 않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부부의 세계를 이렇게 같이 보다가 마지막 회가 되면서 끝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댓글이 이런 게 달렸습니다. 님들, 우리 또 어디에서 뭉치나요? 크크크크크. 너무나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재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끈끈한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바타를 이용해서 크루를 형성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레디 플레이어 1의 영화처럼 자기네끼리 만나서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드렸죠. 예전의 인간관계는 청테이프와 같은 끈끈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포스트잇과 같은 끈끈하진 않지만 여러 번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끈끈이도 남지 않는 쿨한 관계를 선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가상세계가 없었을 때는 가족, 친구, 동료가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존재였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후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상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전과 달리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초연결 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 콘텐츠 중에 이 미래특강의 초연결 관계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콘텐츠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나 틱톡이나 내가 실제로 알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이 굉장히 우리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이것은 과거 영향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 없이 영향력이 증가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친구 이상의 영향력을 그들이 행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만 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어진 것이 디지털 가상세계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백분토론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게임 안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다, 사회성을 기를 수가 없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기를 수 있다고 보는 축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의 사회성과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게임이라든지 SNS, 틱톡 하면서 빠져 있다고 해서 그걸 막기만 해서도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 안에서의 친구도 친구고 실제 공간 안에서의 친구도 친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는 사귈 수가 있는데 연애는 어떻게 하죠? 디지털 가상 공간 안에서의 연애가 가능한가요? 자, 가상세계에서의 연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 제가 요즘 제페토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공간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채팅창에 어느 날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 거예요, 채팅으로. 나 다음에 들어오는 애 잘생겼으면 바로 사귀자고 할 거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아바타들끼리 연애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놀고 있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너 나랑 사귈래? 나 매력 있지? 이러면서 연애 비슷하게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유튜브 컨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VR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VR 공간 안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또 눈이 이제 하트가 떠가지고 이제 실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역시도 VR 공간 안에서 했던 벤과 프리실라 커플이 와이어드에서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건 그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AI 챗봇한테 성희롱을 하면서까지 성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저는 더욱더 흥미로웠어요. AI한테 성욕을 해소하려고 하는 측면들. 자, 사실 실제 사람한테 성욕이 가면은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가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관계 AI한테 아무리 성욕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번식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우리 이기적 유전자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번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이 홀로그램 아바타 동거 서비스와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노라든지 VR을 이용하고 그냥 PC로 보든지 간에 휴대폰으로 보든지 간에 포르노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욕을 해소할 텐데, 그럼 이것은 무한의 폴리아모리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무한의 다자 연애 관계. 요즘을 경험의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연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과만 성욕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런 디지털 가상 존재와 성욕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무한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성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무한의 폴리아모리가 된다는 점. 이것도 디지털 가상 세계 안에서의 연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그녀, 허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일부 사람들에겐 이미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현실인 이야기가 되었고, 어쩌면 미래에는 꽤나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아니, 디지털 가상세계가 커졌을 때 이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면은 이 가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 연속성이 있어야지 연애하고 돌봄이 되고 양육이 되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이 디지털 관계, 그 사회에서의 관계는 거의 즉흥성이 특징이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너 나의 엄마 할래? 너 나의 아빠 할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오래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꾸 현실 세계를 부담스러워하고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의 생활을 즐기게 된다면은 가족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거나 약화될 수 있겠다.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을 사람들도 확실히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버스, 디지털 가상 세계가 커지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자, 마찬가지로 또 의미 없는 게 식사예요.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아바타가 그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NFT 형태로 되어 있는 햄버거를 먹는다고 한들, 실제 플레이어인, 그리고 이 원자로 되어 있는 나의 위장은 배고픔이 해소가 되지를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생활 속 우리의 식사 모습은 다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PC방에서 열심히 메타버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는 고파요.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저렇게 PC방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실제 원자로 되어 있는 음식, 연료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저런 게 우리 메타버스 생활 속의 식사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식량은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모습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뭐랑 똑같아질 것 같냐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에요.
네오가 이제 양수 같은 데 들어가서 영양분은 계속 흡수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실제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매트릭스의 공간, 그 가상 공간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양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뭐 그 간편식이라든지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큰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은 배달 음식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식생활이 가져온 연쇄 반응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메타버스 생활,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페이커처럼.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자꾸 뱃살이 늘어나게 되겠죠? 운동 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산업이라든지 홈 트레이닝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과도기라서 현실 세계에서의 나의 몸매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운동을 신경 쓴다면은 미래에 현실은 잘 신경 안 쓰고 나의 아바타 잘 꾸며가지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면은 그러면 운동, 몸매 관리하는 건 이제 놔버리겠죠? 그러면 영화 월 2에 나왔던 저런 모습처럼 사람들이 계속 뚱뚱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다 상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 대화, 가상 공간 안에서의 대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입니다. 위에 심장 쉬고 있을 땐 가만히 있고요. 중간에 뛰고 있을 때 운동하고 있을 때요. 세 번째, 심장이 엄청나게 운동할 때보다 요동치고 있는데 저건 언제냐면은 전화 걸기 전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요즘 사람들 예전처럼 저렇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대화도 아닌 전화 대화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디지털 가상세계가 커지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방식이 더 선호되어질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 생활을 진짜 많이 한다고 쳐볼게요. 그때도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텍스트, 타이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마이크, 헤드셋을 이용해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음성 대화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타이핑이 여전히 큰 영역을 차지할 것이라고 봐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실제로 제가 만약에 메타버스 생활을 하겠다고 VR 끼고 사람들과 소셜 VR 공간에 만나서 친구들과 헤드셋 끼고 대화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프라이버시 그 보호가 안 돼요. 특히나 가족들이랑 함께 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VR 헤드셋 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내 대화 내용을 부모님들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나의 생각을 아주 은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텍스트가 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VR 헤드셋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많이 쓸 수 있겠죠. 업무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훨씬 유용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이핑에 의한 대화가 보다 많은 영역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대화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디지털 가상세계 메타버스, 그 공간 안에서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지금은 일단 유튜브라든지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광고비를 받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쪽에 유명한 존 리 대표님이 이런 얘기도 했죠. 지금은 시험으로 부자가 되는 사회가 아니다. 그것보다 유튜브를 하는 게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 아이템들 챕터 공간 안에서 의상을 디자인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더라. 자, 그리고 그 아바타를 제어해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해서 돈 버는 이런 페이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요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에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인데 저 공간 안에서 사람을 쏴서 죽일 때마다 그 포인트가 비트코인으로 지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공간 안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상화폐를 벌어가지고 뭐 피자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실제 세계만 있었기 때문에 실제 세계를 건설하는데 그 공간 안에서 직업을 가졌다면은 앞으로의 세대들, 지금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가상 세계 안에서 앱을 개발하거나 VR, SNS, 메신저, 게임, AI, 3D 모델링 다양한 쪽에서 직업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디지털 가상 세계를 건설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 공간을 예쁘게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현실 세계의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혁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정말 피땀 눈물이 서린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가상 세계의 발전은 뭘까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개인 맞춤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든지 한마디로 동일한 제품 서비스인데 교체 없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디지털 가상 세계가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업데이트의 기대감 때문에 게임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현실 공간은 참 발전하기 힘든데 디지털 가상 세계는 유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가상 세계가 중요해지면 질수록 기대감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해서 제가 기대감 소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기대감 디자인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기대감 디자인을 가장 잘하는 회사 테슬라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기능,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구매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아이오닉 5와 테슬라는 경쟁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 이러한 발전이 바로 기대감 발전이고, 기대감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 가상 세계를 건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 디자인, 기대감 소비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대감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 권력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권력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물자를 정복하는 원자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했다면은 사회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좌측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우측에 있는 게 징기스칸의 복권이라는 작품이에요. 백남준 선생님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여행하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자, 정말로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21세기 현재의 권력자들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실까요? 혹시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제프 베조스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앨런 머스크와 같은 플랫폼 지배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가상 세계의 주인이니까요. 자, 예를 들자면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고 알려진 중국은 14억 명이죠. 근데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27억 명이라는 거예요. 자, 27억 명이라는 수치는 2020년 2분기 페이스북 월 사용자의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세계가 더 크죠? 누가 세상의 지배자이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플랫폼 안에 슈퍼 플레이어들 역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예로 들자면 왕이 아니라 뭐 장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파고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파고보다 더 대단한 건 바둑이란 게임 자체를 만든 사람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아무리 슈퍼 플레이어가 대단하다고 치더라도 그 플랫폼 자체를 개발한 사람, 그리고 그 플랫폼이 활동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고 기술, 원천 기술을 만든 사람이 오히려 더 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권력자는 누가 있냐면은
과거 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은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고 친다면은 이 디지털 가상 세계 안에서의 권력은 또 다른 권력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유저와 구독자들,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실제 세계의 권력 구조보다는 좀 더 평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자, 그리고 범죄의 양상 역시도 달라요. 실제 사람을 죽이고 어떤 금은방을 뭐 원자를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절도 사건을 한다든지 하는 게 실제 세계에서의 범죄라면은 디지털 가상 세계 안에서의 범죄는 해킹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고거래 사기라든지 사칭이죠. 그리고 다단계 코인 사기 업체라든지 악플이라든지 뭐 유언비어 같은 거 퍼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디지털 사회 안에서의 범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근데 이렇게 일반 네티즌들에 의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요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특히나 요즘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과거 행적들을 캐가지고 비난하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비난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용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야, 이게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난의 미래, 용서의 미래였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정리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디지털 가상 공간 안에서는 잔인하게 언행을 하게 되는가? 닥터 존 슐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탈억제 효과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온라인 공간 안에서는 너무나 과감하게 언행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익명성,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불가시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상대방이 읽을 때까지 시간이 동시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마치 내가 혼잣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일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딥페이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미지 도용을 넘어서 아예 이미지 착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자 연예인이라고 칠게요. 나의 얼굴을 도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합성해서 성역을 해소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로 그 연예인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범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 게임에서 이런 일이 펼쳐졌어요. VR에서 성추행은 너무 진짜 같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것 이상의 소름이었다. 게임 공간에서 어떤 남성이 자신을 자꾸 따라오면서 중요 부위를 만지고 껴안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껴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촉감으로써, 그런데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범죄로 쳐야 할까요? 아닐까요? 실제 접촉이 없는데.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디지털 가상 세계 안에서의 범죄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의가 일어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건 옛말이고요. 이 속담도 바뀌어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 자, 특히나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그 자료들이 인터넷 공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아주 생생하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예인을 추모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립다라는 온라인 추모, 디지털 추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망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인이 살아생전에 그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묘소에 찾아갈 때마다 그 메시지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일본에 몇 년 전에 시도가 되기도 했고요. 또 많이 보셨겠지만 이 가수라든지 연예인들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노래를 하게 한다든지 연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관한 영화로서는 이제 트랜센던스, 아카이브, 그리고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즌 2 에피소드 1을 보시면은 많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래 장례식은 결국에는 디지털 부활식이 되는 거 아니냐? 나의 육신은 썩지만 나의 데이터는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자, 디지털 사회 안에서는 죽는 것도 쉽게 허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많으니까 과연 100년 후의 사람들도 저를 보고 있을까요? 200년 후의 사람들도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200년 뒤에 지구인 저를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신묘한 메타버스 생활사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연구해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좀 한 컨텐츠에 정리해가지고 야, 진짜 현실 세계랑 이렇게 다르네. 되게 희한하다, 되게 신묘하다 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였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쪽 영역은 계속 연구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들이 많이 또 모이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또 컨텐츠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저는 기업이나 관공서 강연을 계속 다니니까 그쪽에서 그 메시지들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디지털 사회성 콘텐츠 추천드리고요. 메타버스 영상 2개 올렸는데 메타버스가 정말로 뜰까? 이 영상, 그리고 기대감 마케팅에 대한 이 영상, 그리고 초연결 인간관계에 대한 영상은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관련된 영상들 제가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미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